안녕. 초등필독 인성인문학 창의 세종대왕 세계 최고의 문자를 만들다. 인문학 맛보기 세종대왕 1397년부터 1450년 조선 제4대왕 하늘이 내린 성군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조선의 제4대 임금이에요. 이 시기 조선은 농업, 과학, 천문, 음악, 예술,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어요. 그중 가장 큰 업적은 창의적인 한글을 만드는 일이에요. 오늘날 한글은 인류가 만든 최고의 문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또 한글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한국인의 자랑거리로 손꼽히고 있답니다. 인문학 인물탐구 1. 백성을 잘 살게 만드는 임금. 재위기간 동안 백성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과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업적을 남긴 임금을 성군이라고 해요. 재위, 있을 재, 자리 위, 임금의 자리에 있음. 성군, 성인성, 임금군, 어질고 덕이 뛰어난 임금. 조선왕조는 태조부터 순종까지 총 27명의 왕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중에서도 세종은 대왕이라는 호칭이 가장 잘 어울리는 성군으로 꼽히지요. 나라가 평안하여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시대를 태평성대라고 해요. 세종대왕은 32년 동안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었어요. 그 당시는 외적의 침입이 잦은 데다 가뭄과 홍수가 심해서 흉년이 자주 들었다는데 어떻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지? 세종 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도 세종은 어떻게 성군이 되었을까요? 세종은 태종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 시기 조선은 건국한 지 얼마 안 되는 때라 정치적으로 무척 불안정했어요. 불안정, 안일불, 편안한, 정할정, 안정되지 않고 불안한 상태. 그래서 태종은 이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왕권 정치를 펼쳤어요. 주로 왕이 혼자 나라의 중요한 일을 모두 처리하는 것을 왕권 정치라고 해요. 왕의 권력이 너무 커지자 신하들이 반발했어요. 독재 정치를 하면 아니 되옵니다, 전하. 독재, 홀로독, 말을체, 특정한 정파나 개인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 하지만 태종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나라가 안정되지 않았으니 내 뜻에 따르시오. 태종 시절에는 이렇게 임금 마음대로였어요. 하지만 세종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세종대왕은 왕과 신하, 그 어느 쪽으로도 권력이 기울지 않도록 바른 정치를 펼쳤어요. 크든 작든 모든 일을 신하들과 의논하여 차근차근 풀어갔지요. 왕과 신하들이 권력을 두고 다투지 않으니 정치가 잘 풀려 저절로 태평성대가 이어진 거예요. 세종은 왕위에 오르기 전에 충녕대군으로 불렸어요. 위로는 세자인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이라는 두 형이 있었지요. 태종은 자신의 왕권을 튼튼히 하고 세자에게 안정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어요. 누구든 권력을 탐하면 가차없이 처단해버렸지요.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왕자들의 외삼촌도 목숨을 잃었어요. 양녕대군은 이 일에 크게 상심하여 마음을 못 잡고 방황했어요. 상심, 다칠상, 마음심, 슬픔이나 걱정 따위로 마음을 상함. 태종은 그런 양녕대군이 못마땅했어요. 장차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 세자가
학업은 뒷전이고 노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 어쩌면 좋단 말이냐. 날이 갈수록 세자의 행실을 탓하는 신하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러자 결국 태종은 양녕대군을 패하고 새로이 충녕대군을 세자에 봉했어요. 태종이 둘째도 아닌 셋째 충녕대군을 세자로 봉한 것은 워낙 지혜롭고 총명한 데다 성품도 어지럽기 때문이에요. 충녕대군의 동생 성녕대군은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아팠는데 충녕대군은 동생이 아플 때마다 방으로 달려가 밤을 지새우며 간호했어요. 그뿐 아니라 맏형인 세자 양녕대군의 행실이 지나치다 싶을 때는 진심 어린 충고를 하기도 했어요. 부왕이 자신을 세자로 봉했을 때는 둘째 형인 효령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도록 설득하기도 했지요. 부왕, 아버지 부, 임금왕, 왕자나 공주가 자신의 아버지인 임금을 이르는 말. 태종은 그 착한 마음에서 성군의 자질을 발견한 거예요. 자질, 바탕자, 바탕질, 타고난 성품이나 소질. 또한 충녕대군은 어릴 때부터 책을 너무 많이 읽어 눈병이 날 정도로 학문에 열중했어요. 충녕대군이 지나치게 독서에 몰두하자 보다 못한 태종이 하루는 내관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충녕의 방에 있는 책을 모두 치우도록 해라. 내관들은 충녕대군의 방에 있는 책을 모두 숨겼어요. 과연 충녕대군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에, 얼마 후 내관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조용히 쉬고 있는 줄 알았던 충녕대군이 온 방을 뒤져 병풍 뒤에 숨어있는 책을 찾아내 읽고 있었던 거예요. 태종은 결국 그런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어요. 부디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하는 좋은 임금이 되어라. 태종은 왕위를 물려주면서 간곡한 당부의 말을 했어요. 이로써 조선 제4대 임금 세종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세종이 즉위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집현전을 궁궐 안에 설치한 것이었어요. 집현전은 고려 때부터 학문을 연구하는 기관이었으나 이 시기에는 유명무실한 존재로 전락해 있었어요. 유명무실, 있을유, 이름명, 없을무, 열매실,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음. 세종은 집현전을 궁궐 안으로 들여 인재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들을 집현전 학사라고 하지요. 학사, 배울 학, 선비사, 학술 연구에 전념하는 사람. 집현전은 조선 초기 유학의 발달에 큰 역할을 했어요. 유학, 선비유, 배울 학, 중국의 공자를 시조로 하는 학문. 집현전 학사들은 왕 앞에서 유학을 강의하고 나라를 이끌어갈 방향에 대해 열띤 논쟁을 벌였어요. 이것을 경연이라고 해요. 경연, 진할경, 대자리연. 임금이 신하들과 학문을 통해 국정을 논하는 자리. 세종은 아무리 바빠도 경연에 꼭 참석했어요. 신하들이 왕과 대화할 기회가 많아질수록 정치에 도움이 되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농업, 천문, 지리, 의학, 문화, 예술 등 세종 때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한 온갖 아이디어가 대부분 집현전 학사들과의 경연장에서 나왔지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며 임금의 하늘이다. 세종은 신하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백성이 없으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세종은 모든 일을 백성들 편에서 생각했어요. 관리를 등용하는 일도 마찬가지였어요. 황희는 세종 때의 유명한 재상이지만 한때는 세종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태종이 양녕대군을 패하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았을 때 앞장서서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황희였어요. 맏아들이 아닌 왕자에게 왕위를 잇게 하면
나라에 큰 혼란이 닥칠 것입니다. 태종은 평소에 누구보다 신임했던 황희가 강하게 반기를 들고 나서자 난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반기, 돌이킬 반, 기. 반대의 뜻을 나타내는 행동이나 표시. 그렇다면 끝내 왕명을 거역할 것이오. 태종은 협박도 하고 달래도 보았으나 황희는 뜻을 꺾지 않았어요. 결국 태종은 황희를 귀양 보내고 말았어요. 그런데 세종은 자신이 왕위에 오른 뒤 황희를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였어요. 비록 자신을 반대한 인물이지만 최고 권력자 앞에서도 끝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은 황희의 기계를 높이 샀던 거예요. 기계, 기운기, 절개계, 씩씩한 기상과 굳은 절개. 맹사성은 세종 때의 대표적인 청백리예요. 청백리, 맑을 청, 흰 백, 벼슬아치리,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이 곧고 깨끗한 관리. 그는 만백성이 우러러보는 정승의 자리에 올라서도 공적인 업무가 아닌 일에는 말이나 가마를 타지 않았어요. 대신 걷거나 소를 타고 다녔지요. 맹사성의 고향은 온천으로 유명한 지금의 충청남도 온양인데 여기에는 세종과 얽힌 사연이 있어요. 세종은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정사를 돌보느라 당뇨병, 관절염, 눈병 등에 시달렸어요. 전하, 저희 고향에는 따뜻한 물이 솟는 온천이 있는데 관절염에 효험이 있다 하옵니다. 맹사성의 권유에 따라 세종은 온천욕을 다녀왔어요. 그러고는 몹시 흡족해하며 온양이라는 마을 이름을 내렸어요. 또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일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머물면서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게 했어요. 시설, 베풀시, 베풀설, 도구나 기계 장치 등을 베풀어 설비함. 온양온천에는 좋은 것을 백성들과 나누고자 하는 세종의 따스한 마음이 고스란히 깃들어 있답니다. 세종은 황희, 맹사성, 윤회, 세 정승을 등용하여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업무를 맡겼어요. 황희는 모든 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편이었어요. 맹사성은 성품이 어질고 섬세한 데다 예술가 기질이 강했어요. 그래서 세종은 인사와 행정, 군사의 권한을 황희에게 맡기고 훗날 김종서와 같이 국방을 분담하게 했어요. 분담, 나눌 분, 멜탐, 나누어서 맡음. 또한 맹사성은 제도 정비와 교육을 맡게 하고 윤회는 맹사성과 함께 과거 시험과 예술 분야를 나누어 맡게 했어요. 어느 한 사람에게만 권력이 집중되면 정치가 어지러워질까봐 염려한 거예요. 세종은 복지 정책에도 관심이 많아 직접 다음과 같은 명을 내렸어요. 남편이 없는 여자와 고아들에게는 곡식을 지급하고 노인과 장애인의 세금을 면제하는 것은 물론 장정 한 명씩을 보내 돌봐주도록 하라. 장정, 장할장, 장정정, 나이가 젊고 기운이 좋은 남자. 왕명이 내리자 많은 백성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은 왕의 일상을 기록한 세종실록에 나오는 글이에요. 내가 두 눈이 흐릿하고 아파서 봄부터 어두운 곳은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는 걷기가 힘들었다. 세종이 문안 인사를 온 관리에게 했던 말이라고 해요. 당시 사관은 왕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심각한 눈병에 걸렸다고 적었어요. 사관, 사기사, 벼슬관, 역사의 편찬을 맡아 초고를 쓰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현대 의학으로 보면 이 무렵 세종의 시력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해요.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까지 할 정도로 눈병이 심했던 세종은 시각장애인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고충, 쓸고, 속마음 충, 괴로운 심정이나 사정,
어려움. 그래서 궁궐에 드나드는 시각장애인에게 벼슬을 내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관청에 쌀과 콩을 지원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정작 본인은 몸이 아파도 쉴 수가 없었어요. 왕으로서 할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에요. 세종은 조선의 왕들 가운데 가장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우선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어 풍년이 들도록 직접 나서서 관리들을 다그쳤어요. 관리들은 앉아만 있지 말고 지방으로 내려가라. 가서 농사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비법을 알아오도록 해라. 비법, 숨길 비, 법.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하는 방법. 세종의 명을 받은 관리들은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벼농사가 잘 되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종자는 어떻게 골라야 합니까? 종자, 씨종, 아들자, 식물의 씨 또는 씨앗. 관리들은 각 지역의 경험 많은 농부들에게 듣고 배운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기록해 왔어요. 세종은 이렇게 모은 자료들을 합쳐 책으로 펴냈어요. 이 책이 바로 농사직설이에요. 관리들은 이 책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또한 세종은 백성들의 건강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세종은 다시 관리들에게 명을 내렸어요. 가난한 백성들이 비싼 약값을 들이지 않고도 스스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라. 세종은 우리 땅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초의 종류와 효능, 그리고 사용법까지 정리하여 향약 집성방이라는 책을 편찬하게 했어요. 효능, 나타낼 효, 능할 능, 효험을 나타내는 능력. 또한 동양의 의학 서적을 모두 모아서 의방유치라는 의학 백과사전을 편찬하기도 했어요. 이 모든 일이 집현전 학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세종과 집현전 학사들은 뜻이 착착 맞았어요. 그만큼 소통이 잘 되었던 거예요. 소통할 통할 통, 막히지 않고 잘 통함. 하루는 집현전 학사 박연이 말했어요. 전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우리 고유의 향악과 중국의 당악, 그리고 궁중음악인 아악을 정리해서 한 권의 책으로 편찬할까 합니다. 세종대왕은 무릎을 탁 치면서 기뻐했어요. 당시 조선은 문묘의 제사를 지낼 때 고려에서 쓰던 음악을 그대로 쓰고 있었어요. 문묘, 문묘, 글월문, 사당묘, 공자를 모신 사당. 그것도 음의 기준이 없어서 연주하는 사람마다 제각각이고 악기도 제대로 갖추어진 것이 없었지요. 그렇다면 공이 우리 조선의 실정에 맞는 악보와 악기, 가사를 새로 만들 수 있다는 말이오. 예, 전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참 좋은 생각이오. 도움이 필요하면 내게 말하시오. 세종은 박연의 말을 듣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어요. 당시 음악은 천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해 관리들은 누구도 음악에 관심이 없었어요. 박연은 세자 시절 세종의 스승이었고 대대로 높은 벼슬을 한 양반집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조정 신하들 중에도 박연을 비웃는 사람이 많았어요. 하지만 박연은 이 일에 자신의 모든 재능을 쏟아부어 우리돌로 만든 편경이라는 악기를 개발하고 중국에서도 오래 사라진 아악을 되살렸어요. 아악, 우아할 아, 음악악, 고려 때 중국 송나라에서 들여온 궁중음악. 당시 농민들은 그해 추수한 곡식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역의 벼슬아치들과 서울에서 내려온 관리들에게 이중으로 착취를 당했어요. 착취, 짤착, 가질취. 다른 사람의 노동으로 얻어낸 생산물을 대가 없이 빼앗음.
그들은 세금을 깎아준다는 구실로 뇌물을 요구했어요. 세종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땅의 상태와 수확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공법을 실시하기로 하고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백성이 원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다. 이제부터 공법 시행의 찬반 의견을 알아보도록 하라. 찬반, 돌찬, 돌이킬 반, 찬성과 반대를 아울러 이르는 말. 1430년 3월 세종대왕은 국민투표를 실시했어요. 그해 8월까지 실시된 투표 결과 총 17여만 명이 참여하여 98,657명이 찬성하고 74,148명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시절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다니 정말 놀랍지요? 세종이 위대한 것은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에요. 공법의 시행으로 땅의 넓이에 따라 곡식의 수확량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졌어요. 기준, 터기, 준할준, 기본이 되는 표준. 곡식을 손으로 집었을 때 쥐어진 양을 한 줌이라고 해요. 이것이 10줌이면 한 묶음, 한 묶음이면 10묶음이면 한 짐이에요. 그리고 100짐을 거둬들일 수 있는 땅을 일결이라고 해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은 풍년과 풍년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농사가 잘 되어 세금을 가장 많이 거둬들이는 해는 상상년, 흉년이 심하게 든 해를 하하년이라 하고 이를 다시 9단계로 나누어 정확히 정해진 만큼만 세금을 거둬들였어요.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는군. 그러게 말이야. 이제 나라에 세금 내는 게 아깝지 않아. 이게 다 훌륭한 임금님 덕분이지. 백성들은 저마다 세종의 덕을 칭송했어요. 칭송, 일컬을 칭송할 송, 칭찬하여 일컬음. 관리들은 제멋대로 세금을 걷어가는 일이 없어지자 나라 곳간도 든든해졌어요. 농업이 경제의 중심을 이루는 시대에 천문학은 매우 중요한 분야였어요. 곡식의 파종과 수확의 시기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옛날 사람들은 일식과 월식 같은 천체의 변화에 하늘의 계시가 담겨 있어 만일 그것을 알아맞히지 못하면 나라에 큰 재앙이 닥친다고 믿었어요. 계시, 열케, 보일시, 무언가를 깨우쳐 보여줌. 당시 지금의 기상청과 같은 역할을 한 곳은 서운관이에요. 간혹 서운관에서 일식을 예보한 시간이 틀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어요. 당시만 해도 전 세계에서 자기들만의 달력을 가진 나라는 중국과 아라비아 뿐이었어요. 이에 세종이 집현전 학사들에게 명했어요. 우리에게 맞는 정확한 시간 계산법을 개발하도록 하라. 집현전 학사들은 왕명에 따라 현대 역법에도 뒤지지 않을 만큼 정교한 달력을 만들어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고유의 역서인 칠정산이에요. 역서, 체격, 글서, 1년 동안의 월일, 해와 달의 운행, 월식과 일식 등을 적은 책. 어느 해에는 충청도와 황해도 일대에 왜구들이 나타났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왜구들은 고려 때부터 끈질기게 우리 해상에 들어와 노력질을 한 일본의 해적 집단이에요. 분노한 세종은 이종무에게 명을 내렸어요. 저들의 소굴을 쳐서 본때를 보여주도록 하라. 이종무는 즉시 군대를 이끌고 나가 스시마를 정벌하고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들까지 모두 데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왜구들은 사신을 보내 조선과 무역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어요. 세종은 부탁을 들어주는 대신 조건을 달았어요. 조건, 가지조, 물건건,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소, 해상, 바다해, 윗상, 바다 위를 가리키는 말. 배는 50척만 들어오고 상인들은 20일 안에 떠나야 한다.
그 후에도 왜구들은 장사를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구 주변에서 소란을 피웠어요. 세종은 그들이 조공을 바치며 얌전히 굴면 잘 대해주고 반항하면 가차없이 공격하는 방법으로 해상의 평화를 지켰어요. 왜구들뿐만 아니라 북방의 여진족들도 극성을 부렸어요. 가축을 기르며 한반도 북쪽과 만주에 흩어져 살던 여진족은 겨울이 되면 늘 곡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경을 넘어와 노략질을 일삼았던 거예요. 조선 대신들 중에는 북쪽은 땅이 척박하여 별 쓸모가 없으니 차라리 여진족에게 내주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세종의 생각은 달랐어요. 한 뼘의 땅이라도 오랑캐들에게 내줄 순 없다. 세종은 김종서에게 두만강과 압록강 위역에 사군 육진을 설치하게 하고 왕명을 내렸어요. 누구든 북쪽에 가서 살기 원하면 벼슬을 주고 천민은 그 신분을 면하게 해줄 것이다. 신분, 몸신, 나눌분, 개인의 사회적 지위나 계급을 뜻하는 말. 왕명이 떨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북으로 향했어요. 삭막했던 땅은 점점 조선인들로 채워졌어요. 원래 이곳은 추위가 심해 사람이 살지 않았으나 세종의 이민 정책으로 우리 영토가 되었어요. 이민, 옮길 이, 백성민, 자기 나라를 떠나 남의 나라에 가서 사는 것. 세종은 능력이 뛰어나면 신분을 가리지 않고 일을 맡겨 큰 성과를 이루어냈어요. 해시계, 물시계, 추구기 등을 발명한 당시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은 관청의 노비였어요. 추구기, 헤아릴 측, 비우, 그릇기, 내리는 비의 양을 측정하는 기구. 세종은 그가 발명에 특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중국으로 유학까지 보냈어요. 유학, 머무를 유, 배울 학, 외국에 머물면서 공부함.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다 해도 특혜가 지나칩니다. 신하들은 장영실의 신분을 문제 삼아 반발하고 나섰어요. 하지만 세종은 유학에서 돌아온 장영실이 계속 뛰어난 발명을 해내자 노비 신분을 면해주고 벼슬까지 내렸어요. 장영실은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천체 관측 기계인 혼천이를 비롯한 수많은 발명품으로 세종시대를 빛나게 했어요. 장영실을 누구보다도 아꼈던 세종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내가 장영실과 같은 시대에 산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다. 인문학 인물탐구 2. 인류 최고의 문자 한글의 탄생. 어느 날 한 집현전 학사가 세종에게 아뢰었어요. 관리들이 횡포를 부려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백성들은 억울한 사정을 글로 써서 벽에 붙이기도 하지만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은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신문고가 있지 않소. 신문고, 거듭신, 들을문, 북고, 백성이 억울한 일을 하소연할 때 치는 북. 신문고는 태종 때 만들어진 제도로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신문고라는 북을 울리면 왕이 직접 얘기를 듣고 판결을 내려주는 제도예요. 판결, 판단할 판, 결단할 결, 일의 시비나 선악을 판단하여 결정함. 그런데 신문고는 한양 궁궐 앞에 있어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북을 치려면 먼저 그 앞을 지키는 관리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세종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방법을 궁리하다 문득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어요. 어려운 한자 대신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우리 글자를 만들까 하는데 경들 생각은 어떻소? 한자,
한나라 한 글자 자. 중국에서 만들어 오늘날에도 사용하는 글자. 세종의 말에 조정의 신하들은 깜짝 놀랐어요. 한자를 쓰지 않는 민족은 오랑캐들 뿐입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유학자들은 기겁을 했어요. 하지만 세종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한자를 아주 없애자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배우기 쉬운 글자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요. 전하, 그래도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글자를 따로 쓴다고 하면 중국이 어찌 생각하겠습니까? 사대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던 유학자들은 당장 무슨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어요. 사대주의, 일사, 클대, 주인주, 오를의, 주체성이 없이 힘이 센 나라를 받들어 섬기는 태도. 그러자 세종은 성삼문, 신숙주, 박팽년 등 몇몇 지편전 학사들과 함께 비밀리에 새로운 문자를 연구했어요. 세종이 새로운 문자를 창제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독서만큼 중요한 교육이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독서, 읽을 독, 글서, 책을 읽음, 책 읽기.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일일이 관리를 시켜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은 한계가 있었어요. 백성들이 책을 읽고 농사짓는 법이며 의학, 역사, 삼강오륜 등을 깨우칠 수만 있다면 그 이상의 태평성대가 어디 있겠소? 삼강오륜, 석삼, 별이강, 다서도, 일륜륜, 유교에서 기본이 되는 3가지 강령과 5가지 도리. 세종은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했어요. 눈병은 점점 심해지고 갈수록 건강이 나빠졌지만 세종은 백성들이 글자를 읽고 쓰는 모습만 상상하면 기운이 불끈불끈 솟았어요. 새로운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우선 중국과 이웃 나라 문자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잠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수도 없이 많은 책을 읽었어요. 하루는 밤이 늦도록 지편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세종은 내관을 시켜 누가 있는지 살짝 보고 오게 했어요. 신숙주가 숙직을 하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숙직, 잘숙, 고들직, 직장에서 밤에 교대로 잠을 자면서 지키는 일. 내관이 말했어요. 시간이 지나 새벽닭이 울었어요. 세종은 아직도 지편전에 불이 켜 있는지 물었어요. 내관은 방금 전에 신숙주가 막 잠들었다고 말했어요. 세종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내관에게 주면서 이렇게 명했어요. 깊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눈치채지 않게 덮어주거라. 세종은 이런 식으로 지편전 학사들에게 은근한 사랑을 베풀었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임금의 배려에 감동한 신숙주는 더욱더 학문에 힘쓰게 되었어요. 감동, 느낄 감, 움직일 동,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임. 세종 25년 1443년에 마침내 훈민정음이 완성되었어요. 훈민정음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인데 지금은 보통 한글이라고 하지요.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맞지 않는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니 이를 가엾게 여겨 28글자를 새로 만들었다. 세종이 한글을 만든 이유를 설명한 내용이에요. 훈민정음은 세계 문자 중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독창적이며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인류의 보물이에요. 하지만 지편전 부제학 최만리를 비롯한 유학자들은 즉시 훈민정음의 폐기를 주장했어요. 폐기, 폐할 폐, 버릴기, 못쓰게 된 것을 버림. 이번만큼은 세종도 언짢은 마음을 드러냈어요. 이두를 만든 설총에게는 아무런 비판도 없으면서 한글을 만든 자신의 임금에게는 끝까지 반대하는 최만리는
도대체 어느 나라 신하인가? 이두, 벼슬아치리, 구절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적은 신라 때의 표기법. 최만리도 굽히지 않고 아뢰었어요. 만약 이 문자가 세상에 알려지면 수십 년이 지난 후 한자를 아는 사람은 사라질 것이고 후학들은 한문으로 된 성현의 말씀을 멀리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조선의 근본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성현, 성스러울 성, 어질현, 성인과 현인을 아울러 이르는 말. 세종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이두를 사용해 온 지 오래되었지만 한자가 이 땅에서 사라졌소. 오히려 훈민정음은 한자의 학습에도 도움이 될 것이오. 세종은 인내심을 가지고 최만리를 설득했어요. 하지만 최만리를 비롯한 여러 신하들은 끝내 새 문자 훈민정음을 반대했어요. 화가 난 세종은 그들을 모두 의군부에 가두었어요. 하지만 세종은 그들을 단 하루 만에 풀어주었어요. 세종은 적어도 생각의 차이만으로 신하를 버리는 임금은 아니었어요. 차이, 다를 차, 다를 이, 서로 같지 않고 다른 상태. 그러나 훈민정음을 반대하는 무리 가운데 유일하게 김문과 정창손에게는 엄한 벌을 내렸어요. 김문은 처음에 훈민정음 창제에 찬성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꾼 죄로 곤장을 맞았어요. 정창손은 훈민정음 반포를 반대하는 이유를 묻자 오히려 이렇게 되물었어요. 삼강행식도를 반포한 후에도 그 영향이 적은 이유는 한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람은 본디 타고난 자질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한글로 삼강오륜을 가르친다고 해서 백성들이 그 뜻을 헤아리겠습니까? 이것은 세종의 통치 철학을 부정하는 말이었어요. 통치, 거느릴 통, 다스릴 치, 나라나 지역을 도맡아 다스림. 어리석은 백성은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그것은 백성을 하늘로 알고 덕을 베풀어 바른 길로 이끌어야 마땅한 관리가 할 소리란 말인가? 분노한 세종은 정창손을 파직시켰어요. 파직, 마칠파, 직분직, 관직에서 물러나게 함. 김문과 정창손을 처벌한 후로 반대 세력은 더 이상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한글로 된 책을 편찬하여 백성들에게 널리 보급하도록 하자. 보급, 넓을 보, 미칠 급, 널리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누리게 함. 세종은 훈민정음을 조정에 공개한 지 3년 만에 마침내 백성들에게도 알렸어요. 우리에게도 고유한 문자가 생겼다고 말이지요. 훈민정음, 즉 한글이 있기 전에는 어떤 소리도 우리 문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표현, 겉표, 나타날 현, 생각이나 느낌을 겉으로 드러나게 하는 언어나 행동, 소리를 정확히 표현하는 한자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훈민정음을 통해 바람소리와 동물소리는 물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받아 쓸 수 있게 되었다. 훈민정음 편찬에 참여한 정인지의 말이에요. 말도 안 돼. 한자는 5만 자가 넘는데도 소리를 글로 쓸 수 없었는데 고작 훈민정음 28자만으로 모든 소리를 받아 쓸 수 있다고? 사람들은 정인지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훈민정음이 어떤 소리도 표기할 수 있는 완벽한 문자라는 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표기, 겉표, 기록할 기, 적어서 나타냄. 완벽, 완벽할 완, 구술벽, 흠이 없는 구술, 결함이 없이 완전함을 이르는 말. 얼마 후 세종은 다음과 같은 명을 내렸어요. 아전의 과거 시험에 훈민정음을 포함시키도록 하라.
아전은 관청의 하급 관리로 문서 작성이 주된 업무였어요. 세종이 이들을 뽑는 시험에 훈민정음을 넣은 이유는 문서를 다루는 관리들부터 한글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글이 널리 퍼지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세종의 판단은 적중했어요. 한문에만 익숙했던 아전들도 시험 과목에 포함된 이상 한글을 배우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을 한글로 번역하라. 왕명에 따라서 업문청이 설치되었어요. 업문청, 업문원, 글월문, 관청청, 훈민정음 창제 후 서적의 편찬과 인쇄를 위해 설치한 관청.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향약 집성방, 농사직설 같은 책이에요. 또 어린이 교육용 한글과 그림이 어우러진 삼강행실도를 펴내 가정의 도덕 교과서로 삼게 했지요. 당시 최초로 나온 한글 번역서는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이 번역한 석보상절이에요. 이 책은 석거머니의 일대기를 다룬 것으로 세종과의 사이에서 팔남이녀를 낳은 소원왕후를 기리기 위한 책이에요. 일대기, 한일, 대신할 때, 기록할 기. 어느 한 사람의 일생에 대해 적은 기록. 세종이 정인지 등에게 명하여 완성한 용비어 청가는 조선의 건국시조들을 찬양하는 최초의 한글 노래로 현재 국가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세종은 석가모니의 공덕을 기리는 월인 천강지곡을 직접 짓는 등 한글 보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기역은 왜 기역의 모양이 됐고 니은은 왜 니은이 되었을까? 또 아와 어라는 모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걸까? 1940년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된 후 이 궁금증에 대한 비밀이 풀렸어요. 비밀, 숨길 비, 빽빽할 밀, 숨기어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일. 자음의 기본 글자는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에요. 이 다섯 자는 인체의 발성기관 모양을 따온 거예요. 발성, 필발, 소리성, 목소리를 냄 또는 그 목소리.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모양, 시옷은 이모양, 이응은 목구멍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어요. 기역 모음은 자연의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아래아는 하늘의 둥근 모양, 은은 평평한 땅의 모양, 이는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의 모양을 본뜬 것이지요. 훈민정음은 원래 28자였는데 지금은 3개의 자음과 1개의 모음이 사라져 24자가 남았어요. 한글이 놀라운 점은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당시에 사람의 발음기관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우수성을 설명할 때 하는 말이에요. 또 다른 한글의 신비는 모음에 있어요. 모음의 기본 글자는 이인데 가장 간단한 점과 직선으로 아래야 이인데 가장 간단한 점과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들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상징하며 음양오행사상이라는 동양 철학의 원리를 담은 것이기도 해요. 상징, 코끼리상, 불을 징.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물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냄. 철학, 발글철, 배울학,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본 원리와 삶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 세종은 백성들이 쓰게 될 문자에 이런 철학적 의미를 새겨둔 것이지요. 세상이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으로 이루어지듯이 이 세 개의 기본만 있으면 나머지 모음은 아, 어, 오, 우, 야, 여, 요, 유 이런 식으로 오른쪽, 왼쪽, 위, 아래에 하나나 둘씩 더해가며 여러 가지 모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1450년 세종은 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어요. 백성들은 마치 어버이를 잃은 것처럼 슬퍼했지요. 문종은 한자의 소리를 훈민정음으로 정리한 동국정운을 과거 시험 과목으로 정해 부왕의 유업을 이어갔어요. 유업, 남길 유, 업, 선대로부터 이어온 사업. 또한 세조도 성균관과 교육과정에 훈민정음을 포함시켜 세종대왕의 뜻을 받들었지요. 그러나 연산군 때에 한글은 뜻밖의 순환을 겪게 돼요. 앞으로는 언문을 가르치도 말고 배우지도 말며 이미 배운 자도 사용 못하게 하라. 연산군은 언문, 즉 한글을 쓰면 대역죄로 처벌한다는 왕명과 함께 한글책을 모두 불살랐어요. 자신을 비난하는 한글 벽보가 나돌았기 때문이지요. 연산군은 이를 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비슷한 내용의 글이 자꾸 나타나자 결국 한글 사용을 금지시켰어요. 금지, 금할금, 그칠지, 법이나 규칙 따위로 어떤 행위를 못하도록 함. 비록 한때는 천대받고 억압당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한글은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선사한 정말 자랑스럽고 소중한 문화유산이에요. 유네스코에서는 매년 문맹 퇴치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나 단체에게 상을 주는데 이 상 이름이 바로 세종대왕 문해상이랍니다. 문맹, 글월문, 소경맹, 배우지 못하여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한글의 우수성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인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공식 문자로 정하기도 했지요. 영국의 작가 존 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최고의 알파벳이다. 미국의 언어학자 게리 레드야드는 이에 질사라 더 큰 찬사를 보냈어요. 한글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문자의 사치이며 세계에서 가장 진보한 문자다. 진보, 나아갈 진, 걸음보,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 어때요? 말만 들어도 저절로 어깨가 으쓱해지지요? 이토록 자랑스러운 한글, 우리가 소중히 지켜나가기로 해요. 또 다른 인성 다지기. 가운데 중, 돌석, 빠질 몰, 화살 촉촉. 중석, 몰촉. 돌 가운데 화살촉이 박혔다는 뜻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온 힘을 다해 집중하면 해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중석몰촉. 중석몰촉이란 돌 가운데 화살촉이 박혔다는 뜻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온 힘을 다해 집중하면 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석몰촉은 사기라는 역사책에 나오는 말이에요. 중국 한나라에 이광이란 장수가 있었어요. 이광은 훌륭한 장수였지만 당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시대라 공을 세울 일이 없었어요. 어느 날 이광이 사냥을 나갔는데 몇 발 앞에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이광은 숨을 죽이고 화살을 날렸어요. 그런 다음 화살을 쏜 곳으로 가보니 이광이 쏜 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큰 바위였어요. 바위에 화살이 꽂혔어. 사람들은 바위에 꽂힌 화살을 보고 다들 감탄했어요. 그런데 이광이 또 바위를 향해 화살을 쏘아도 다시는 화살이 바위에 꽂히지 않았어요. 좀 전에는 상대가 호랑이인 줄 알고 온 정신을 집중했기 때문에 화살이 바위에 꽂힐 수 있었던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지요. 중성몰촉의 심정으로 온 정신을 집중하여 지편전학자들과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에 비로소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인 한글을 창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인성다지기 2. 안일비, 오랑캐이, 바소, 생각사. 비이소사. 보통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평범하지 않은 창의적이고 기발한 생각을 말해요.
비이소사. 비이소사란 보통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평범하지 않은 창의적이고 기발한 생각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수천 가지의 생각을 하며 살고 있어요. 어떤 생각은 별로 쓸데없는 것이고 또 어떤 생각은 그저 평범한 것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와, 내가 이런 생각을 다 하다니 하며 스스로 놀랄 만한 아주 창의적이고 기발한 생각을 하기도 해요. 어떠한 생각과 아이디어는 계속 떠올릴수록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 날 때마다 메모를 하여 자기 아이디어를 더욱 진보시키는 노력이 필요해요. 평범하지 않은 창의적인 생각은 하루아침에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모닥불을 피울 때 장작을 많이 넣어야 큰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지식을 쌓아두어야 거기서 나오는 힘으로 창의적인 생각,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주로 기발한 생각을 잘 떠올려요. 그러므로 책을 읽을 때 머리에 불쑥 떠오르는 생각을 잘 살려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멋진 일을 계획해 보세요. 참고로 비소사는 역경이란 책에 나오는 말이랍니다.